서울 중심부에 우뚝 솟은 세종대학교 병원.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15층에 위치한 VIP 병동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맑았고 복도를 따라 걸린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은 이곳이 평범한 병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른 아침, 박하선은 연한 하늘색 청소복을 입고 복도를 조용히 닦고 있었다. 35의 그녀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정갈하게 묶은 머리와 성실함이 밴 표정에서는 기품이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걸레는 단순한 청소도구가 아니라 마치 장인의 손에 들린 연장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VIP 병동은 정재계의 거물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하선은 그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환자들이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선 씨, 일찍 나왔네요. 청소팀 동료인 정숙이 카트를 끌고 지나가며 반갑게 인사했다. 어제 새로 입원한 회장님 병실 하선 씨가 맡아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청 깔끔하신 분이라던데? 아니에요, 선배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선은 언제나처럼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지난 3개월 동안 특유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다. 아무도 그녀가 사실은 이 거대한 병원을 소유한 이진욱 이사장의 외며느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오늘은 VIP 병동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주요 과장급 이상 의사 부인들의 정기 모임이 바로 오늘이었다. 병원 내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격식을 차려야 하는 행사 중 하나였다. 하선은 그들이 사용할 특별 휴게실을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있었다. 유리창을 닦아 티끌 하나 없는 상태로 만들고 바닥은 광을 내 반짝거리게 있다. 테이블 위에는 영국에서 직접 공수한 고급 티세트가 놓였고 중앙에는 아침 시장에서 갓 사온 싱싱한 꽃으로 장식된 꽃꽂이가 향기를 뿜어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부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들어온 것은 정형외과 과장 부인인 최영미였다.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일하고 있는 하선을 보고는 가볍게 고개만 까딱했다. 두 번째로 들어온 산부인과 과장부인 김지수는 하선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선이 정중하게 답하며 물을 준비하러 갔다. 그녀의 목소리와 행동에는 늘 몸에 밴 겸손함이 묻어 있었다. 하나씩 모여든 부인들은 모두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마치 패션쇼에라도 온 것처럼 최신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휴게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어머, 영미 씨, 그 가방 새로 산 거예요? 한정판이라던데 정말 예쁘네요. 어머, 이런 거 뭐 별거 아니에요. 남편이 스위스 학회 다녀오면서 사다 준 거예요. 당신 목걸이도 멋진데? 자랑 섞인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하선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조용히 챙겨주며 눈에 띄지 않게 일했다. 과일을 깎아서 내어놓고 차가 떨어지면 다시 우려서 가져다 주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부인들은 하선의 이런 세심한 배려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여성이 더 들어왔다. 다른 부인들보다 더욱 화려하고 당당한 차림의 여성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도배한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휴게실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어머, 서화 언니 오셨네요. 부인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반겼다. 그녀는 내과 과장 강민혁의 부인이자 이 모임의 실질적인 리더인 윤서야였다. 서화는 휴게실을 여왕처럼 둘러보다가 구석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하선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서화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니 분명 아는 얼굴이었다. 하선 역시 서화를 알아봤다. 잊고 싶었던 고등학교 동창.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먼저 말을 걸기는 어색했다. 자신은 청소복을 입고 있고 서화는 화려한 VIP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하선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서화는 계속해서 하선을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때 하선의 집은 정말 가난했다. 아버지가 대리운전을 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고 그 사실을 서화는 늘 비웃곤했었다. 서화는 마침내 확신을 가지고 하선에게 다가갔다. 다른 부인들도 서화의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휴게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 넘치게 변했다. 하선은 서화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태연한 척하며 계속해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너 박하선 맞지? 서화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휴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부인들의 시선이 단번에 하선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은근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설마 너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는 거야? 서화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휴게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했다. 조용하던 공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고 모든 시선이 하선에게 쏠렸다. 하선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어머, 아는 사이세요? 최영미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런 상황이 그녀들에게는 재미있는 구경거리처럼 보였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서아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정말 세상 참 좁다. 간호학과 입학했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청소부나 하고 있네. 서아의 웃음소리에는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선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꾹 참고 견뎠다. 지금은 환자의 가족들을 응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아, 맞다. 서아가 갑자기 손뼉을 쳤다. 네 아빠가 우리 집에서 대리운전 했었지, 맞지?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아비가 남의 집 차나 운전하더니 딸도 똑같이 남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네. 그 말에 하선의 온몸이 떨렸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은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참았다. 다른 부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잔혹했다. 어머,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네요. 김지수가 입에 손을 대며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건 좋은 일이에요.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럼 오늘 우리 휴게실 청소 잘 부탁할게, 하선아. 내 컵부터 깨끗하게 씻어줘. 네가 만진 거라 그런지 왠지 더러운 것 같아서 못 마시겠어. 하선은 묵묵히 서아의 컵을 받아들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설거지를 하러 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윤서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지금 자신이 하녀처럼 부리고 있는 이 초라한 청소부가 사실은 이 병원 전체의 미래를 책임질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신뢰감 있고 젊은 여성 내레이션 목소리. 3개월 전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 높은 담장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은은한 약초향과 흙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는 고풍스러운 저택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서양식 빌라들 사이에서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지키고선 이 한옥 저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품격을 뽐내고 있었다. 이곳은 세종의료재단 이사장 이진욱의 자택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대한민국 의료계를 움직이는 거물로 알고 있었지만 그의 실제 삶은 소박하고 검소하기 그지없었다. 저녁 진료를 마친 가족들이 안채 대청마루에 모여 앉아 따뜻한 쑥차를 마시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진욱 이사장과 그의 아들이자 세종대학병원 부원장인 이동건, 그리고 동건의 아내 박하선, 세 사람은 퇴마루에 편안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하선은 시아버지의 찻잔이 비자 조용히 일어나 주전자를 들고 와 찻잔을 채웠다. 그녀의 몸에 밴 공손함과 배려심은 시아버지인 이진욱 이사장이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하선아, 이진욱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욱 진중함이 담겨 있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한다. 하선은 늘 그렇듯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다. 남편인 동건은 아내를 바라보며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병원 운영에 직접 참여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네가 가진 능력과 따뜻한 마음이라면 분명 우리 병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게다. 이사장의 말에 하선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제가 과연 그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하선의 겸손한 대답에 이사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이런 점이 그가 며느리 하선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였다. 세종대학병원은 하선이 시집을 올 때만 해도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개인의원에 불과했다. 이사장과 남편 동건이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정성과 노력으로 지금의 대학병원으로 키워낸 것이었다. 하선 역시 그 힘든 시절을 묵묵히 함께 견뎌냈다. 의사 남편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 돌아온 남편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며 때로는 병원 일이 바빠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묻기도 했다. 그들은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직원들과도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병원을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만들어 왔다. 하지만 병원의 규모가 커지고 명성이 높아지면서 초심을 잃어가는 몇몇 의료진과 그 가족들의 오만한 태도가 이사장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너만큼 적임자는 없다. 이사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자랐고 우리 병원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도 함께 겪었지. 그 경험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너만의 힘이 되었어. 요즘 우리 병원, 특히 VIP 병동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나도 잘 안다. 돈과 권력만 믿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어. 나는 네가 우리 병원이 처음 시작했던 그 따뜻한 마음을 다시 되찾아주길 바란다. 이사장의 말에 하선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신혼 초기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남의 집 대리운전을 하며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하선아, 사람은 결코 돈이나 지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단다. 그 가르침은 그녀의 인생 철학이 되었다. 남편 동건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 여보, 아버님 말씀이 맞아. 당신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누구보다 우리 병원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잖아.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가족들의 깊은 신뢰에 하선의 마음이 움직였다. 아버님, 남편, 두 분께서 저를 이토록 믿어주시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선의 대답에 이사장과 남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며칠 후 하선은 가족들을 다시 거실로 모아놓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했다. 이진욱 이사장과 남편 이동건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며칠 후 박하선은 가족들을 다시 거실로 불러 모았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 모습에 이사장과 남편은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직감했다. 아버님, 여보, 제가 병원 운영에 참여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선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놀라운 발표를 했다. 저는 병원에서 청소 직원으로 먼저 일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신문을 보던 남편 동건은 손을 멈췄고 차를 마시던 시아버지 이진욱 이사장도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이제 병원 운영을 맡을 사람인데 왜 청소를? 남편 동건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아내의 엉뚱한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선은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만 보는 것으로는 병원의 진짜 속살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어떤 서비스를 진정으로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불편함은 무엇인지 가장 낮은 곳에서 직접 제 몸으로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사장 며느리가 청소부로 일한다는 소문이 나면 병원 전체가 시끄러워질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 당신을 알아보고 함부로 대학이라도 하면 동건의 걱정 어린 말에 하선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괜찮아요. 제가 청소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 병원 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 절대로 모르게 할 거예요. 그냥 평범한 신입 직원으로만 생각하게 할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하선은 이미 이 모든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본 뒤였다.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는 것, 그것이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배운 게 있어요. 어떤 일이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그 일의 본질과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을요. 어린 시절 대리운전 기사였던 아버지가 겪었던 수많은 서름과 부당한 대우들. 그때 보고 느꼈던 것들이 지금의 박하선을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아무도 제가 이사장 며느리라는 걸 모르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더 솔직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꾸미지 않은 날것의 표정, 진심 어린 칭찬, 그리고 가슴 아픈 불만까지도요. 그 모든 것이 앞으로 제가 병원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하선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처음에는 반대하던 남편 동건도 점점 아내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 이진욱 이사장은 처음부터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대견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선아, 이사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 말이 모두 옳다.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경영은 한계가 있지. 우리가 처음 병원을 키울 때도 매일 밤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손을 잡고 청소 직원들과 함께 병원 바닥을 닦으며 시작하지 않았더냐. 그 초심을 네가 다시 일깨워주는구나. 그는 며느리의 결심을 보며 더욱 뿌듯해했다. 역시 내가 점찍어둔 며느리답다.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경영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다. 좋다. 네 뜻대로 하거라. 네가 현장에서 배우고 느끼는 모든 것을 나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 다만 네 신분을 아는 것은 나와 동건이 그리고 인사팀장 단 3사람뿐일 것이다. 철저히 비밀에 붙이도록 하마. 그렇게 하선은 가족들의 지지 속에서 자신의 특별한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며칠 후 그녀는 박하선이라는 이름 대신 김영이라는 가명으로 세종대학병원 정식 청소직원 교육과정에 등록했다. 교육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힘들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체력 훈련부터 수십 가지가 넘는 병원 청소 매뉴얼 암기,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절차, 그리고 까다로운 환자 응대 방법 학습까지. 그녀는 자신보다 10살은 어린 다른 교육생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모든 과정을 밟았다. 처음에는 고된 육체 노동에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지만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이 그녀에게 강한 인내심을 주었다. 교육 담당자는 하선을 그저 유난히 열심히 하는 중년 여성으로만 생각했다. 하선이 다른 교육생들보다 더 꼼꼼하게 메모하고 쉬는 시간에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며 감탄할 뿐이었다. 아주머니, 정말 열심히시네요. 이런 분이 계셔야 우리 병원이 더 깨끗해지죠. 교육 담당자의 칭찬에 하선은 겸손하게 답했다.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완벽하게 감추고 진정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모든 교육에 임했다. 그녀에게 이것은 체험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진지한 학습의 과정이었다. 마침내 길고 긴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날, 하선은 연한 하늘색의 청소복을 지급받았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평소 우아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선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병원 직원 전용 출입구로 첫 발걸음을 옮겼다. 청소 도구함을 받고 처음으로 배정받은 구역을 확인하는 하선의 모습을 보며 동료 청소 직원들은 반갑게 그녀를 맞아주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환영합니다. 저는 김정숙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모르는 건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환대에 하선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박하선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아무도 모르는 정체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병원의 진짜 모습을 배우기 위한 위대하고도 겸손한 여정이었다. 박하선에 대한 조롱과 무시로 시작된 의사 부인들의 모임은 윤서아의 주도하에 점점 더 노골적이고 치밀한 괴롭힘의 장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마치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풀지 못했던 비뚤어진 우월감을 지금 이 순간 하선을 짓밟음으로써 채우려는 듯했다.
다른 부인들 역시 서열 1위인 서아의 눈치를 보며 하나 둘씩 그녀의 악의적인 놀이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하선아,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바닥 좀 다시 닦아줘. 서아가 하이힐을 신은 발끝으로 방금 하선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바닥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명령조로 말했다. 아까 닦은 것 같은데 아직도 뭐가 묻어서 더러워 보이네. 발바닥에 뭐가 묻으면 어떡해? 이미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었지만 하선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레를 들고 다시 엎드려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가 허리를 숙일 때마다 서아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어머, 서아 언니 정말 깔끔하시네요. 산부인과 과장 부인인 김지수가 서아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아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작은 더러움도 못 참으시잖아요. 그 말들은 하선의 귀에 모두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바닥만 닦았다. 맞아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서아가 일부러 하선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어려서부터 이런 굳은 일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인다니까. 유전자는 정말 못 속이는 거죠. 그 말에 다른 부인들이 호호거리며 키득거렸다. 하선은 바닥을 닦으면서 이를 악물었다. 이런 모욕을 참아가며 일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 현장 체험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도 견뎌내야만 했다. 하지만 서아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선아, 내 가방 좀 봐줄래? 소파에 올려놓았더니 먼지가 앉은 것 같아. 깨끗하게 좀 닦아줄 수 있어? 하선이 일어나 정성스럽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에 먼지를 닦아주자 서아는 만족스러워했다. 역시 손이 빠르네. 아주 타고났어. 그 모습을 본 정형외과 과장부인 최영미도 거기에 편승했다. 저기요, 그럼 제 구두도 좀 닦아주세요. 복도를 걸어오면서 더러워진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게요. 하선은 또 다른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VIP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최영미가 내민 비싼 구두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하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며 하선을 자신들의 개인 하녀처럼 부려먹기 시작했다. 저기 있는 화분에 물 좀 주세요. 잎사귀가 시들어 보이네요. 창문도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눈이 부시잖아요. 이미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지만 그들은 억지로 트집을 잡아가며 계속해서 하선을 괴롭혔다. 하선은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하나하나 들어주며 성실하게 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고객의 요구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명백한 갑질이었다. 서아는 하선이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보며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다. 참 말 잘 듣네. 역시 어려서부터 이런 일 했으니까 몸에 아주 익었겠어. 그런데 하선아, 너 결혼해서 애는 있어? 하선이 아이는 없다고 고개를 젓자 서아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렇구나. 하긴 그런 형편에 애까지 있으면 키우기 힘들겠지. 아주 현명한 선택이네. 서아의 말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마치 하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단정하는 듯했다. 산부인과 과장부인인 김지수가 거기에 한마디를 보탰다.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우리 아들 국제학교 학비만 해도 1년에 억소리가 나거든요. 하선 씨 같은 분은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 말이 하선의 가슴을 후벼 팠다. 최영미도 동조했다. 맞아요. 우리는 애들 유학 걱정, 학원비 걱정 없이 보내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많이 낳아봤자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 스트레스만 받고 차라리 안 낳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하선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을 자랑하기 위해 남의 아픔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정하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금 그녀는 이사장 며느리 박하선이 아니라 청소직원 김영희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휴게실은 하선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다. 서화를 중심으로 한 부인들의 우월감 과시는 끝없이 계속되었고 하선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상처가 칼날처럼 깊게 새겨지고 있었다. 윤서아의 괴롭힘이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휴게실 밖 복도에서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 무슨 소리야? 서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다른 부인들도 갑작스러운 소란에 당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방금까지 하선을 괴롭히며 즐거워하던 그들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휴게실 안까지 선명하게 전해졌다. 환자분 쓰러지셨어요. 1503호 VIP 환자분이십니다. 어서 응급카트. 간호사의 외침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VIP 병동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 상태에 빠졌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병원 전체에 날카로운 비상벨이 울렸다. 하선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지난 3개월간 병원에서 일하며 이런 응급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나 위급한 순간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며 본능적으로 복도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젊은 간호사 한 명이 거의 울상이 된 채 뛰어들어왔다. 부인님들 죄송합니다. 1503호에 계시던 국회의원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 상황입니다. 혹시 이쪽에 의료진이 계시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부인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의료진이 아니라 그저 의사들의 아내일 뿐이었다. 어머, 어떡해. 우리는 의료진이 아니에요. 남편들을 불러드릴까요? 최영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간호사는 더욱 다급해졌다. 지금 모든 과장님들이 중요한 수술에 들어가 계셔서 즉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너무 위독해 보이는데. 바로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하선이 입을 열었다. 제가 가서 상황을 좀 봐도 될까요? 뭐? 무슨 소리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어디서 감히 청소부가 의료 상황에 끼어들어 방해만 들 뿐이야. 얌전히 여기 있어. 다른 부인들도 서아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간호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지금은 누구든 도움이 되면 좋습니다. 혹시 심폐소생술이라도 아시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간호사를 따라 나섰다. 서아가 뒤에서 야, 너 어디가?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로 나서자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70대 남성 환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가족들과 간병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환자는 가슴을 움켜쥔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가족들이 울먹이며 환자를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었다. 잠깐만요. 환자분을 흔들지 마세요. 하선이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을 제지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겸손함 대신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본 전문가의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청소부의 위험에 놀라 저도 모르게 그녀의 말을 따랐다. 하선은 침착하게 환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그녀는 환자의 경동맥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짚으며 동시에 눈꺼풀을 들어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신속했다.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호흡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심정지입니다. 하선이 주변 간호사에게 외쳤다. 제세동기 AED와 응급카트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코드블루 방송을 요청하세요. 그녀의 전문적인 용어와 정확한 지시에 젊은 간호사들은 놀라면서도 즉시 행동에 옮겼다. 하선은 환자의 맥타이와 셔츠를 풀어 기도를 확보하고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했다. 그녀의 작고 마른 체구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녀는 정확한 자세로 환자의 가슴을 강하고 규칙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그녀의 입에서는 숫자가 기계처럼 흘러나왔고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교과서 그 자체였다. 압박의 깊이, 속도, 위치, 모든 것이 완벽했다. 휴게실에서 나온 서아와 다른 부인들은 복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하녀처럼 부리던 그 초라한 청소부가 지금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영웅처럼 보였다. 제세동기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AED를 가져오자 하선은 익숙하게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했다. 모두 물러나세요. 그녀가 외치고 제세동 버튼을 눌렀다. 환자의 몸이 쿵 소리와 함께 한 번 크게 튀어 올랐다. 하선은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그녀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대처에 뒤늦게 달려온 다른 간호사들과 레지던트 의사들마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감히 그녀의 응급처치에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마치 숙련된 응급의학과 교수의 지휘 아래 있는 것만 같았다. 환자분, 제발! 하선이 환자를 향해 외치며 멈추지 않고 가슴을 압박했다. 그때였다. 모니터에서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돌아왔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한 간호사가 기쁨에 차 외쳤다. 환자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희미하게 남아 스스로 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하선은 그제야 멈추고 땀으로 젖은 얼굴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내과 과장 강민혁을 비롯한 여러 의사들이 급하게 뛰어봤다. 그들은 모두 중요한 수술을 막 끝내고 달려온 참이었다. 무슨 상황입니까? 수술복 차림으로 달려온 내과 과장 강민혁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의 아내인 윤서아는 남편이 나타나자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이 달려갔다. 여보, 저 여자 좀 봐. 청소부가 의사인 척하고 있어. 하지만 강민혁은 아내의 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쓰러진 환자의 상태부터 살폈다. 젊은 간호사가 빠르게 상황을 보고했다. 1503호 이정진 국회의원님이십니다.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지셨는데 저 직원분께서 즉시 CPR과 제세동을 시행하셔서 방금 자발순환 회복 ROS 되었습니다. 강민혁은 놀라움에 찬 눈으로 땀에 젖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하선을 바라보았다. 청소복을 입은 평범한 중년 여성. 하지만 방금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린 그녀의 모습은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재빨리 재확인했다. 초기 대응이 완벽했다. 조금이라도 늦었거나 CPR이 미숙했다면 환자는 뇌 손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수도 있었다. 정말 잘 대처해 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하선에게 말했다. 하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처치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후속 조치를 위해 필요합니다. 강민혁이 물었다. 네, 목격 즉시 심정지 확인 후 흉부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했습니다. 제세동기 도착 후 1회 쇼크를 가했고 이후 ROS 확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흉부 압박을 시행했습니다. 하선의 대답에 강민혁과 함께 온 다른 의사들의 눈이 더욱 커졌다. 그녀는 의학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처치 과정 설명 또한 교과서적으로 완벽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 지식이었다. 실례지만 어디서 이런 응급처치를 배우셨습니까? 강민혁이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예전에 간호학을 전공했었습니다. 하선이 최대한 간단하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선에서 대답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 대답에 더욱 깊은 의문이 들었다. 간호학 전공자가 그것도 이 정도의 숙련도를 가진 사람이 왜 병원 최고의 VIP 병동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환자는 의료진의 추가 조치 후 안정을 되찾아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환자의 가족들은 하선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환자분께서 무사하셔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하선은 가족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순간을 위해 자신이 의료인의 길을 꿈꿨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상황이 정리되자 휴게실에서 나온 윤서아와 다른 부인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서아는 남편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과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청소부가 영웅이 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 박하선, 제법이네. 간호학 전공했다더니 어디서 어설프게 배운 걸로 사람 살렸다고 의기양양한 것 좀 봐. 서아가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강민혁은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다. 여보, 무슨 소리야? 이분은 의원님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야.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왜 그런 무례한 말을 해? 하지만 서아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남편이 청소부의 편을 드는 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했다. 뭐가 고마워.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간호학 전공했다면서 결국 이런 청소일이나 하고 있는 걸 보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실력이 형편없었는지 뻔한 거 아니에요? 아마 자격증도 못 따서 이러고 있는 거겠지. 서아의 독설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모님, 그건 아닙니다. 정말 전문적인 응급처치였습니다. 저희도 감탄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서아는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봐야 청소부잖아요. 간호학 전공했다고 뭐가 달라져요. 현실이 이 모양인데. 아마 자격증도 못 따서 이러고 있는 거겠지. 서아의 독설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모님, 그건 아닙니다. 정말 전문적인 응급처치였습니다. 저희도 감탄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서아는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봐야 청소부잖아요. 간호학 전공했다고 뭐가 달라져요. 현실이 이 모양인데. 서아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강민혁은 할 말을 잃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편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줄은 몰랐다. 그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실망스러웠다. 여보, 제발 그만해.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저 상황에서 저렇게 빨리, 저렇게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강민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서아는 남편의 칭찬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그런 게 뭐가 대단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자꾸 저 청소부 편을 드는 건데? 혹시 둘이 뭐라도 있어? 서아의 막말에 강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와의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하선은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특히 강민혁 과장의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 가장 신경 쓰였다. 그때 병원 전체에 방송이 흘러나왔다. 응급 상황이 해결되었으니 모든 직원들은 원래의 업무 위치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은 이 방송을 핑계로 겨우 자리를 뜰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업무에 복귀해 보겠습니다. 하선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강민혁은 그런 하선의 뒷모습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 전문적인 실력, 그리고 아내의 터무니없는 모욕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은 박하선이라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의 응급 상황이 끝난 후에도 강민혁 과장은 박하선이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이 왜 병원 VIP 병동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다. 단순한 전공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보여준 응급처치 능력은 수년간 응급실에서 근무한 베테랑 의사조차 감탄할 만큼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런 실력자가 왜 자신의 재능을 썩히고 있단 말인가? 게다가 아내 윤서아의 비상식적인 태도 또한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까지 모욕을 주다니. 그는 아내의 편견과 오만함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박하선이라는 인물에 대해 그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병원이 가진 더 깊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직감이었다. 이틀 후 강민혁은 작심하고 병원 본관에 위치한 인사과를 찾아갔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과장님? 인사과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다. 아, 별건 아니고 혹시 청소팀 소속의 박하선 씨, 아니 김영희 씨에 대한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며칠 전 VIP 병동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긴 채 자연스럽게 둘러댔다. 인사과 직원은 컴퓨터로 직원 명단을 확인하더니 이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과장님, 좀 이상한데요? 김영희 씨의 인사 파일이 다른 일반 직원 파일과 좀 다릅니다.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네요.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니요? 청소 직원 파일에?
강민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네, 채용 과정도 특별 채용으로 되어 있고 신원 보증 등급도 최고 등급입니다. 보통 저희 용역업체를 통해 들어오시는 다른 청소 직원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로 입사하신 것 같습니다. 강민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그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에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위장 잠입한 요원일까? 아니면 병원 비리를 캐기 위해 잠입한 기자? 터무니없는 상상이었지만 그만큼 그녀의 존재는 비현실적이었다. 실례지만 추천인이나 보증인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 수 있겠습니까? 인사과 직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숨을 헛들이마시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그럽니까? 추천인이 이진옥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라고요? 강민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그리고 긴급 연락처가 이동건 부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강민혁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이사장님이 직접 추천한 청소직원, 그리고 비상 연락망이 부원장님이러니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혹시 이사장님이나 부원장님의 먼 친척인데 딱한 사정으로 청소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녀가 보여준 능력과 품격이 너무나도 비범했다.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워낙 특별한 케이스라서 인사팀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인사 기밀이라고 함구하셔서. 인사과 직원의 말에 강민혁은 더 이상 캐묻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확신했다. 박하선, 아니 김영희라는 여인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강민혁은 일부러 부원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이동건 부원장과 박하선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침 부원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가볍게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부원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민혁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동건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반갑게 그를 맞아주었다. 강 과장, 어서 와요. 무슨 일로? 강민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혹시 김영희라는 청소 직원분을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이동건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강민혁을 바라보다가 이는 평소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김영희 씨를 왜 물어보시는 거죠? 며칠 전 응급 상황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니 간호학 전공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훌륭한 인재가 왜 청소 일을 하시는지 안타까운 마음에. 강민혁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그녀를 위하는 척 말했다. 이동건은 잠시 고민하더니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그분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강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딱한 사정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정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네요. 이동건의 애매하고 방어적인 답변에 강민혁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분명히 무언가 보통이 아닌 특별한 사연이 얽혀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바로 그때 부원장실 문이 열리며 이진욱 이사장이 들어왔다. 동건아, 내일 이사회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 강 과장도 여기 있었구먼. 강민혁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강 과장, 무슨 일로 부원장실에 온 건가? 이진욱 이사장이 온화한 미소로 물었다. 강민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사장님, 마침 잘 되었습니다. 며칠 전 VIP 병동에서 있었던 응급 상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큰 도움을 주신 청소 직원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부원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진욱 이사장과 아들 이동건 부원장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짧은 순간의 눈빛 교환을 강민혁은 놓치지 않았다. 이사장님, 혹시 그분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때 이진욱 이사장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강 과장, 그분에 대해 왜 그렇게 궁금해하는 건가? 혹시 자네 부인이 그분을 아주 잘 안다고 들었는데 맞나? 강민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사장이 아내 서하가 하선을 괴롭힌 그날의 일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이진욱 이사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사장이 아내의 무례한 행동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등골은 서늘해졌다. 이사장과 부원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강민혁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부원장실을 빠져나왔다. 이제 그의 머릿속은 박하선이라는 인물에 대한 미스터리와 함께 아내가 저지른 엄청난 실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며칠 후 병원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소집되었다. VIP 병동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환자 및 직원 간담회. 이 회의는 최근 VIP 병동에서 발생했던 2번의 응급 상황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장이 직접 주최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병원의 주요 임원들과 함께 VIP 병동의 환자 가족 대표, 그리고 각 파트별 직원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청소팀 직원 대표로는 팀장의 추천을 받은 박하선이 참석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윤서아는 코웃음을 쳤다. 뭐? 박하선이 청소부 대표로 회의에 들어간다고? 아주 별꼴이야. 응급처치 한번 잘했다고 무슨 영웅이라도 된 줄 아나 보네. 그녀는 이번 기회에 모든 임원들 앞에서 박하선의 본 모습을 까발려 망신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른 의사 부인들을 이끌고 환자 가족 대표 자격으로 당당하게 회의실에 나타났다. 남편인 강민혁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각 파트별 대표들이 차례로 의견을 발표했다. 마침내 박하선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청소복이 아닌 단정하지만 소박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떨지 않고 지난 3개월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들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청소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일부 보호자들의 인격적인 무시와 부당한 요구입니다. 저희 역시 환자분들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병원의 구성원이지만 종종 감정적인 쓰레기통 취급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서비스의 질 또한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발표에 이진욱 이사장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은 감명 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윤서아는 그 모습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손을 번쩍 들고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직원 대표라는 분이 너무 거창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본인의 낮은 처지를 무기 삼아 부유한 보호자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모는 것 같아 불쾌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게다가 간호학까지 전공했다는 분이 왜 더 나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청소일을 하고 계신지 그 이유부터 설명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혹시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서아의 무례하고 인신공격적인 발언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하선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이동건 부원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하선의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미안해요, 여보. 회의가 길어져서 힘들지? 이것만 보고하고 오늘 일찍 끝내고 집에 갑시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여보? 윤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청소부한테 여보라고? 이동건 부원장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 박하선입니다. 네? 서아가 바보 같은 소리를 냈다. 부원장님 아내라고요? 그럼 저 사람은 청소부가 아니라? 제 아내가 병원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병원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직접 현장을 체험해온 것입니다. 이동건 부원장의 설명에 회의실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윤서아와 다른 의사 부인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들이 그동안 하녀처럼 부리고 온갖 모욕을 주었던 그 초라한 청소부가 이 병원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의 내내 조용히 앉아있던 이진욱 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선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하선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수고했다, 하선아. 네 덕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정말 자랑스러운데 며느리다. 며느리? 그 말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부원장의 아내이자 이사장의 며느리. 박하선은 이 거대한 세종대학병원을 이끌어갈 명실상부한 차기 주인이었던 것이다. 이진욱 이사장은 이제 싸늘한 눈빛으로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윤서아 씨라고 했나? 이사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겨울서리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내가 듣기로는 자네가 내 며느리에게 아주 극진한 대접을 했다고 하던데 맞나? 서아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강민혁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왜 그녀가 그토록 비범했는지, 왜 이사장과 부원장이 그녀를 감쌌는지. 그는 아내의 어리석고 잔인한 행동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이 모든 상황을 자초한 자신에 대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다른 의사 부인들 역시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슬금슬금 서아와 거리를 두며 자신들은 그저 서아의 말에 동조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허영과 위선의 성이 박하선이라는 진실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진욱 이사장의 서늘한 한마디는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윤서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사장의 시선이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자신을 찌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망했다는 단어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다른 의사 부인 최영미와 김지수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빨리 태도를 바꿨다. 이사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윤서아 씨가 하도 저분을 괴롭히길래 저희는 그냥 말리는 의미에서. 최영미가 먼저 나서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맞아요. 저희는 서아 언니가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분 편을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렇죠, 지수 씨? 김지수 역시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까지 윤서아의 편에 서서 하선을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책임을 윤서아에게 떠넘기며 자신들만 살 길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그 비겁하고 추악한 모습에 강민혁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그토록 속하고 싶어 했던 상류층의 민낯이었다. 이진욱 이사장은 그들의 변명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선을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선아, 그동안 네가 현장에서 보고 겪었던 모든 부당한 일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겪은 모욕까지 모두 이 아비에게 말해주렴. 내가 이 병원의 이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하선은 잠시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복수심 대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오늘 큰 교훈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선의 너그러운 대답에 윤서아는 오히려 더 큰 비참함을 느꼈다. 차라리 하선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뺨이라도 때렸다면 마음이 더 편했을 것이다. 승자의 여유로운 용서는 패자에게는 가장 큰 굴욕이었다. 하지만 이진욱 이사장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다.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법이다. 그는 강민혁을 향해 돌아섰다. 강 과장, 자네는 내과 과장이자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윤서아 씨의 남편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이사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지른 무례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해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 병원의 간부로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동료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지 못한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는 하선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박하선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하선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다. 하지만 이동건 부원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강 과장, 사과는 피해자인 내 아내에게 직접 해야지.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오. 말뿐인 사과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 순간 윤서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흐흑, 제가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화려했던 명품 옷과 액세서리들이 지금은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진옥 이사장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세종대학병원은 전면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착수할 것입니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직원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진과 그 가족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의 일을 뼈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윤서화와 다른 의사 부인들뿐만 아니라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의 가슴에도 깊이 박혔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복도에 혼자 남은 윤서화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한숨만 내쉬었다. 30년 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늘 하선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훨씬 더 낮은 위치에서 훨씬 더 천박한 모습으로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이다. 운명의 장난 같은 현실 앞에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강민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지만 그녀는 그 손을 뿌리칠 기력조차 없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박하선의 정체가 밝혀진 그날 밤 강민혁과 윤서아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그 침묵은 그들이 쌓아올린 허영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윤서아는 소파에 웅크린 채 흐느끼고 있었고 강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민혁이었다. 서아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우리 이혼합시다. 그 말에 윤서아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과 충격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당신은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군. 강민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은 박하선 여사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야. 당신은 지난 수년간 내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발밑에 두고 무시하고 짓밟아왔어. 나는 그걸 알면서도 당신을 말리지 못했지. 나 역시 당신과 똑같은 오만한 인간이었던 거야. 의사로서의 명예보다 과장이라는 지위가 주는 안락함에 취해 있었던 거지.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오늘 회의실에서 나는 당신이 부끄러운 만큼 나 자신이 부끄러웠어. 우리는 진짜 부자가 아니었어. 그저 돈과 지위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뿐이야. 그의 말은 윤서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다음 날 강민혁은 이진욱 이사장에게 정식으로 내과 과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사장과 이동건 부원장은 그를 만류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의사로 돌아가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강민혁과 윤서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진욱 이사장의 한옥 저택을 찾아갔다. 그들의 손에는 값비싼 선물 대신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대청마루에 마주 앉은 이진욱 이사장과 박하선 앞에서 윤서아는 무릎을 꿇었다. 이사장님, 그리고 하선 씨,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이진욱 이사장은 아무 말 없이 하선이 직접 담근 국화차를 그들에게 내밀었다. 일어나게, 그리고 이 차부터 마시게나. 따뜻한 차 한 잔에 윤서아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이진욱 이사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자네들을 벌하고 싶은 마음은 없네. 다만 이번 일을 통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야. 진정한 품격은 비싼 옷이나 가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지. 그의 말은 어떤 꾸짖음보다 더 무겁게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이후 윤서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허영과 사치를 버렸다.
화려했던 의사 부인들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고 대신 매일 아침 세종대학병원을 찾아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일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병원 로비에 화분에 물을 주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휠체어를 밀어주었으며 어린 환자들이 있는 소아병동에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병원 직원들도 진심으로 땀 흘리며 봉사하는 그녀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하선이 병원을 순회하다가 소아병동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는 서아의 모습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서아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에 흠뻑 빠져 있었고 서아의 얼굴에는 과거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하선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언니, 보기 좋네요. 서아는 하선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하선 씨, 나 아직도 많이 부족해. 하지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언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죠. 하선이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는 법이니까요. 하선의 진심 어린 용서와 격려에 서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제야 비로소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남편 강민영 역시 평의사로 돌아가 이전보다 훨씬 더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의사가 되어갔다. 부부는 잃어버린 지위 대신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더 소중한 가치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세종대학병원은 직원 만족도 및 환자 서비스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으로 산정되었다. 박하선의 조용한 리더십 아래 병원은 모든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하선은 공식적으로 병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병원에서는 전 직원이 함께하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화합 행사가 열렸다. 하선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기획한 최우수 직원상을 시상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수상자는 청소팀 팀장 김정숙이었다. 우리 병원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묵묵하게 땀 흘리시는 청소팀 직원 여러분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병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선의 진심 어린 말에 청소 직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모든 직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자리에는 강민혁과 윤서아 부부도 참석해 있었다. 서아는 이제 화려한 명품 옷 대신 단정하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하선을 향해 가장 큰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악연을 넘어 서로의 성장을 지지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하선은 혼자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때 그녀의 옛 동료였던 청소팀 직원들이 커피를 들고 올라왔다. 부원장님,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저희랑 커피 한잔 해요. 어머, 정숙 씨, 당연하죠. 너무 좋죠. 하선은 격식 없이 그들 사이에 편안하게 앉았다. 부원장님, 저희가 오늘 롤링페이퍼 써왔어요. 부원장님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행복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동료들이 내민 종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감사 인사들이 적혀 있었다. 하선은 그것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했던 현장 체험은 이제 병원 전체를, 나아가 세상의 한 구석을 바꾸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